본 강의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주최하고 사랑의 열매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법무부인지율 우원상 한수왕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청년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실제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송이라고 하면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민사소송을 하려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알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는 내가 누구에게 소송을 할 것인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사소송 구조상 상대방이 정확히 정해져야 저희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통상적으로는 나에게 금전적이든 정신적이든 피해를 준 사람을 상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는 그런데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해야 할지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를 들 수 있을 텐데요. 회사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회사를 상대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거의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회사가 가해자면 네. 개인 상대로는 안 된다고 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회사와 개인은 구분이 되기 때문인데요. 예외적으로 회사와 별개로 개인이 직접 수사를 받아서 처벌을 받는 경우다. 그런 상황이라면 개인 상대로도 소송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이제 소송 상대방을 정하고 나면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정해지면 내가 어떤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할 건지를 정해야 합니다. 규정상 원칙적으로는 피고, 즉 상대방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담당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정하면 이 부분은 바로 정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주소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소송이 진행되면서 서류가 오가든지 법원에서 보낼 게 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그 주소지가 확실해진 다음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원래 친하게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고서야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나 근로계약서 같은 계약서가 있다면 상대방 주소를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예를 들어 사기를 당했다, 근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저희가 금액에 따라서도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뭐 가령 예를 들어 뭐 지방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시법원 네네. 또는 군법원이 있는데 시법원이나 군법원으로 가야 되는 사건도 있는데 이건 어떤 사건인가요? 그렇죠. 이게 많이 모르시는데 다 법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시법원, 군법원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규정상 그 소가, 내가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이 3천만 1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낮은 금액일 경우에는 지방법원이 아니라 시군법원이 있는 경우에 시군법원으로 제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경기도만 하더라도 지방법원이 아니라 시군법원이 다수 존재하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먼저 앞서 얘기하신 부분 중에 상대방 주소지를 알아야지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상대방 주소지를 내가 모른다 이러면은 그냥 대안 없이 그냥 있어야 되는 걸까요? 이 경우에 상대방 주소를 모르더라도 돈을 달라는 내용의 소송, 금전 지급과 관련된 소송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주소를 담당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자면 지천채무의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돈을 달라는 소송에 있어서는 돈을 줘야 하는 사람, 채무자가 그 돈을 준비를 해서 채권자의 주소로 와서 줘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에 따라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돈을 받을 사람, 나의 주소지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법원이나가도 지금 제기할 건지 정하고 나면은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요. 구체적으로 청구 취지라고 해서 법원에 내가 어떠한 내용의 소송을 어떻게 제기를 할 것인지 또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리하는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 원인이라고 해서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관계, 어떠한 사정으로 내가 이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됐는지, 왜의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는 글을 쓰셔야 합니다. 통상 저희가 청구 취지라고 하면은 그냥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은 얼마를 지급하라 라고만 하면 되는데 개인분들은 뭐 몇 월 며칠에 빌린 돈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시기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참작해서 진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보실까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란 사람이 김철수라는 사람에게 3천만 원을 받을 돈이 있다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홍길동 씨와 김철수 씨 사이에는 서로가 왜 3천만 원을 주고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 이해가 되어 있겠지만 법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인 지식이 없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소장에 홍길동 씨가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김철수는 나에게 3천만 원을 줘야 됩니다 라고만 기재를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면 법원에서는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법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서로만 아는 얘기들을 법률적인 단어들을 사용해서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소송을 제기하는 김철수를 원고, 그리고 소송의 상대방인 홍길동을 피고라고 표현한 다음에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소송의 목적이구나 하고 법원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문장을 저희가 법률적으로 청구 취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청구 취지는 어떤 사건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되지만 돈을 달라는 소송의 청구 취지에서는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돈을 달라는 사건의 청구 취지는 얼마를 지급하라 라고 하고 있고, 더 나가서 규정상 이자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상담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청구 원인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청구 원인은 이 김철수가 홍길동에게 왜 돈을 받아야 하는지 적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철수가 홍길동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된 것이라면 언제 어떻게 3천만 원을 빌려줬는지를 적고 이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 예를 들면 영수증이나 계좌이체와 관련된 내역을 같이 붙여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앞에 청구 취지 부분도 그렇고 청구 원인 부분도 그렇고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 대개분들은 이게 변호사가 아닌 이상 어렵게 느끼지 네. 않을까요? 맞습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들이 그렇죠. 네. 소송 대리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소송하는 것은 시작하는 단계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절차도 그렇고 용어도 그렇고 일상적으로 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변호사다 보니까 반드시 변호사 선임해라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변호사 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어떤가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야 모든 사건이 다 선임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는 특별히 법으로 정하거나 법원이 정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 말고는 없는데요. 이제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기 어렵거나 판사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이 지금 법정 내용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을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변호사 선임 관련돼서는 저희도 직업인이기 때문에 네. 무료로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변호사 관련돼서 선임 비용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연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이 강의를 함께하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같은 경우도 법률구조라고 하여서 변호사 선임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요건, 대개는 생계곤란 사유라든가 성폭력 피해자분들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신 분들에 한정하여 저희가 변호사 보수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는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외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의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서 이 소송구조 사건을 진행하시는 변호사님도 동일한 구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을 하든 혹은 선임하지 않든 소송을 제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략적인 소송 절차를 먼저 언급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소송 절차를 거치는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을 저희가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네네네. 어떤 사이트를 보는 게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대법원 사이트에 이제 소송 절차도가 게시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소송이 제기가 되면 법원에서는 소장을 심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선 단계를 거친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예선 절차를 거치고 나면은 바로 이제 다음은 어떤 절차가 진행될까요? 예선을 거쳤는데 원고가 제기한 소장에 문제가 없다고 법원을 판단을 하면 송달이라고 해서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알리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는 재판을 하기 위한 날짜, 그러니까 변론기일이라는 것을 정해서 양측이 법원에 출석을 하고 서면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 또 반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변론기일과 관련돼서는 사실 변호사들은 다 알지만 네네. 드라마나 영상에서 다뤄지는 법정과 현실의 법정이 좀 많이 다르지 좀 않습니까? 많이 다릅니다. 네. 네. 어떤 점이 다른지 좀 설명을 해보실까요? 정말 많이 다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과 저희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좀 달라서 답답한 경우가 저희 입장에서 많습니다. 네. 드라마 영상처럼 고함을 지르거나 일어나서 이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는데 그렇게 해주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의뢰인분들도 그쵸. 많이
많이 계시고요. 변론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이미 제출한 서면, 서로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는 그 정도에서 그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변론주의가 이제 서면 변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서면 변론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뢰인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현실법정에서 드라마처럼 재판부에다가 고함 지르고 막 극박 지르고 이러면 좋은 게 아니라 법정 모독죄로 처벌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강하게 할 수 없다는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죠. 그렇죠. 네네. 변론기일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변론기일에는 서로 주장을 담은 서류 제출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제출을 하셨을 테니까요. 재판부에 따라서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로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증인신문이라든지 또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는 감정 결과 보고 뭐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 감정은 어떤 거라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감정은 예를 들어서 누수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을 때 왜 물이 새는지 알아보려면 변호사든 판사님이든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그렇죠. 부분을 알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건축 전문가를 불러서 그리고 또 현장에 가서 그걸 직접 보고 왜 물이 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저희가 감정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감정은 법적인 부분 외에 외부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가 내용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밖에 저희가 증인신문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사실 드라마, 영화처럼 저희가 이제 걸어다니면서 증인을 물어보거나 뭐 네네. 배회를 하거나 뭐 이런 네네. 것이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증인신문은 교호신문이라는 방식을 채택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먼저 증인신문을 요청을 한 쪽에서 증인에게 질문을 하고 상대방 측에서는 이제 먼저 질문한 내용 중에 거기서 이제 다시 반박을 하는 그런 절차로 이제 증인에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우신문이라고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예를 들어 네. 설명해 주실까요? 예를 들어 김갑수 씨가 증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아까 예를 들었던 홍길동 씨가 원고, 김철수 씨가 피고라고 할 때 홍길동 씨가 김갑수 씨를 증인으로 해달라고 해서 증인 신문이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홍길동 씨는 김갑수 씨에게 내가 김철수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본 적이 있느냐? 당신이 이걸 아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 김갑수 씨가 그렇다, 본 적 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김갑수 씨는 김철수 씨와 전혀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사이인 경우에는 이제 김철수 씨는 자기 차례가 왔을 때 김갑수 씨에게 오히려 저를 아십니까 김갑수 씨? 저희가 만난 적이 있나요? 저를 어떻게 아시나요? 라고 도리어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서로 원하는 사실을 증인에게 아는지 확인하면서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애매하게 대답하는 경우에 이를 확실히 해서 판사님께 전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실 네. 증인신문은 드라마처럼 막 드라마틱하게 진행되지 않고 네네. 담담하게 진행되지만 증인에 대해서 먼저 한쪽이 물어보고 대답하고 네. 다른 쪽이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대개는 이 가운데 재판부에서도 질문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당사자가 질문을 마치면 재판부에서도 이런저런 질문을 증인에게 하고 대답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절차가 복잡한데 실무적으로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네네. 1심 판결 선고까지는 얼마 정도 걸릴까요? 이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시작할 그렇죠. 때부터 언제 끝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이 그렇죠.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경험상 아주 간단한 사건이나 상대방이 모두 인정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보통 1, 2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끝까지 가서 3심제니까 네네. 대법원까지 간다고 그러면 한 네네. 5년 정도 걸리기도 하겠죠? 그렇죠. 더 걸릴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너무 소송이 오래 걸리니까 시간이 적게 걸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방법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빌려준 돈이 너무 확실하다, 내 권리가 너무 확실하다 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라는 간편한 제도가 있는데요. 지급명령은 따로 변론기일, 법원에 나가는 길이 잡히지 않고 그대로 확정이 될 수 있는 절차이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보통 2, 3개월 안에는 끝나는 절차입니다. 대신 이제 모든 소송을 지급명령으로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담는 소송, 그렇죠. 네, 금전 지급 청구에만 한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급명령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해버리게 된다면 그럼 이제 그때는 정상적인 소송으로 넘어가서 이제 재판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지급명령을 했다고 해서 많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한두 달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지급명령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짧기 때문인데요. 짧은 절차에 지급명령 말고 다른 절차는 없을까요? 만약 서로 의견차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조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은 법원이 양측의 의견을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해결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 그 의견 차를 좁혀주는 그런 절차여서 때론 이 조정을 통해서 소송이 빨리 끝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은 민사소송보다는 가사사건, 네. 이혼 사건에서 많이 활용되기는 하는데 민사소송에서도 예를 들어 금전지급 청구라고 하면 이자만 좀 포기하는 선에서 서로 좋게 지급하고 끝내자라는 식으로 이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절차 중에서 법정 밖에서 이제 당사자 간의 의견이 어느 정도 맞는 경우가 생기면 그 내용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화해를 할 테니까 그 내용을 법원에서 서류로 보내주십시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걸 화해 공고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판결까지 가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데요.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쓰기 어려운 사건에서 판결을 쓰기 전에 사전적으로 한번 활용하는 그런 절차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이상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 저희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민사소송 관련한 부분은 여기까지였고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할 때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지도 정해야겠죠. 돈을 받는 소송이라면 본인의 주소지에서 소송을 제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후 소송 절차는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이라는 것을 작성하여 소장을 작성을 진행해야 되는데 2단계부터 어려움이 있으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를 함께하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시고 계시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내가 소득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송달, 변론, 감정,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거쳐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1심까지 1에서 2년 정도 걸린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단축하기 위해서 지급명령, 조정, 화해공고 같은 방식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짧은 강의였지만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지율 우원상 한수환 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